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공인노무사 2차 대비 경영조직을 여러분들이랑 함께할 김유미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얼굴 보니까 거의 인사 시간에 봤었던 얼굴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대면 한 것 같기도 하지만 익숙한 얼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진도 이렇게 들어가기보다는 오리엔테이션으로 우리가 경영조직은 또 어떻게 공부해야 되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간단하게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사 수업 들으시는 분들이 경영조직 수업도 통일해서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이제 문구를 제가 똑같이 구성을 했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암기 어떤 부담 이것을 좀 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인사노무관리에서 허츠버그의 이요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라든지 브룸의 기대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공부하고 또 여기 와서 또 다르게 공부를 하면은 너무 이제 스트레스 쌓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제 제가 통일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려드리고 제 이력은 대략적으로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아시고 다만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2011년 20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저는 이제 합격하고 서강대에서 경영학 석사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제 석사 논문 제목이 조직 구성원의 공정성 지각에 따른 반응 행동에 대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딱 들어보시면 뭐가 있죠? 공정성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직무 불만족을 느끼게 됐을 때 반응 행동이라고 하는 EVLN이라고 하는 요 주제, 그리고 그게 정규직이냐 아니면 비정규직이냐, 즉 고용 형태에 따라서 이제 조절 효과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제 위주로 제가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영조직을 공부를 하시면은 이 내용을 완전하게 이제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좀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험은 0순환부터 3순환까지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 사이클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그래서 0기에는 기본, 1기에는 심화, 그리고 2기에는 하프 테스트, 그리고 3기에는 100점짜리 실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조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거는 반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이론들을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어떤 연구를 이런 히스토리 때문에 하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결과가 있다. 이거를 이제 공부를 하지만 한 번 들어선 당연히 기억도 안 나고 모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반복하는 거. 그래서 강제성을 좀 부여해서 반복하는 그 기제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기 때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을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기 때는 조금 더 이제 심화된 내용, 관련되는 이론 또는 관련되는 연구, 요런 부분 알려드리고, 자, 2순환, 3순환 때는 이제 실제 어떤 실험 사례라든지 현대 기업에 있어서 적용 사례, 요렇게 이제 제가 좀 문제를 꼬아가지고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강의 계획서 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진도 나갈지 3페이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강의 진도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회차부터 이제 14회차까지 한마디로 14번 동안 수업을 하게 되는데 14번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보강이 없게 그렇게 할 예정이고, 그리고 시간은 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2시부터 5시 45분까지 하되, 오늘 즉 첫 번째 시간을 제외하고는 바로 직전 회차에 공부를 했었던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을 쪽지 시험을 10분 동안 봅니다. 인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면서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리고 이 부분들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 오픈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쪽지 시험 공부하신 거 있잖아요. 오늘은 없겠죠. 쪽지 시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일부터는 쪽지 시험에 이제 본 거,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첨가해도 됩니다. 내가 이거 못 썼구나. 빨간색으로 또는 파란색으로 못 쓴 부분 더 첨가하셔가지고
하셔가지고 그거 이제 이렇게 올리시는 거 공부에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라고 해서 우측 상단에 넘버 2라고 되어 있는 수험 적합적 공부 방법론이라고 하는 요 자료 한번 꺼내 보세요. 자, 제가 매 시간별로, 한마디로 매 기수별로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략한 이런 자료를 드립니다. 자료를 드리는 이유가 있는 게 연기 때의 목표, 1기 때의 목표, 2기 때, 3기 때의 각각의 목표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고 공부하셔야지 표류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기 때의 목표를 제가 우선 알려드리는데, 자, 우선 여기 첫 번째, 공부를 하실 때는 당연히 강사의 목도 있습니다. 제가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이거는 이런 이제 기출문제도 나왔고 어떤 지표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냐면 연기 때 수업을 그냥 이렇게 듣고 가만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된다 라고 하는 것만으로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특히 1차 시험은 입력 공부예요. 그래서 주어진 어떤 정보나 지식을 그냥 들어보고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해도 60점 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차 시험은 그런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나중에 아무것도 입 밖으로 또는 손 밖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출력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2차는 출력 공부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노력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도 노력을 좀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공부를 하시면서 특히 입으로 웅얼웅얼 해보신다거나 수업 시간에 말고 집에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손으로 이제 핵심 키워드 쓰는 그 연습 꼭 해보시는 거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복이 되어야지 나중에 우리가 현출이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선 1번에 보시면 일반적인 지식 축적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3단계로 적어 놨습니다. 자, 우선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들의 총합이에요. 정보들,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둔 게 결국은 지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정보들을 잘 구성해가지고,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시오 라고 하는 지식을 물어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지식을 여러분들 것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들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정보를 듣고, 자,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우선적으로는, 자, 지식이라고 하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잘 듣고 정리하고 반복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게 연기 때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를 보시면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뭘 알아야, 정보가 이제 많이 축적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쏙쏙 활용하는 게 바로 응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이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응용 문제 또는 어떤 사례 문제 뭔가를 풀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상 누각이에요. 그래서 우선은 정보나 지식을 잘 탑재를 하신 다음에 1기와 2기 때 이제 응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기, 2기 때 이제 응용을 좀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의성이라고 하는 크리에이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응용을 기반해서 사실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문제는 극히 드물게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써봐라 라고 하는 것은 대학원에서 사실 추구하는 방향인 것이지, 우리 수업에서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한 80% 정도, 90% 정도는 정해져 있는 답안을 쓰되, 많이 기억이 안 난다면 관련된 것을 끌어와가지고 쓰는 건 괜찮지만, 완전히 기존에 없었던 혁신적인 어떤 지식을 창의성을 발휘해서 써봐라, 이런 문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지식을 잘 축적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하는 연습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3기 때는 거의 이제 어플리케이션까지지만, 가끔 제가 그 창의성을 요구하는 문제, 한마디로 브리타 문제, 이런 것들도 한두 번 정도는 그렇게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곱씹어 보면서 의미 부여하고 잘 정리정돈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고, 특히 핵심만 알려드릴게요. 2번에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합격수기를 보시면 합격수기에 나는 뭘 공부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시게 되는데, 그 문구에서 뭐 예를 들면 도식이나 그 다음에 영문이나 학자나 연도도 외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간혹 가다가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거기 현혹이 되시면 안 되는 게, 주된 것이 있고 부된 것이 있어요. 주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주된 것을 이제 오히려 학자나 아니면 뭐 연도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히려 개념이나 내용은 이제 부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메인과 서브라고 제가 써놨죠. 첫 번째 그 페이지의 마지막 문단 정도 보시면, 메인은 지식을 서술하는 것으로 개념, 이론, 학설 에 대한 내용을 이제 우리가 주된 것, 메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자나 연도 뭐 이런 영문 이런 것들은 메인이 아니라 주된 것을 더 돋보이게 도와주는 이제 서브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기 때 막 학자 막 외우고 깜지하면서 학자, 연도, 영어 막 이렇게 외우는 건 부된 걸 지금 먼저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어떤 이론의 개념 그리고 내용, 이게 주된 거라는 거. 그래서 주된 것을 잘 나중에 이제 뒷받침해 주는 게 학자라든지 영문이라든지 도식이라든지 이런 것이지, 주부를 헷갈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내용은 빠져 있고 괜히 이제 모델만 있으면은 그렇게 좋은 답안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착각과 진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특히 이거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막상 설명을 들어보면 내가 아는 것 같고 크게 이해되지 않는 게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진짜 아는 거는 같은 게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강의를 듣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 라고 해서 이게 내가 100% 알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하는 게,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무엇에 대해서 얘기해 보시오 라고 했을 때 우물쭈물 한다거나 아니면 그거는 이제 그 느낌적인 느낌으로 이런 느낌인데 라고 하는 거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변두리만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내가 뭘 명확하게 알고 있고 알고 있지 못한가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훈련을 좀 하셔야 되고, 그게 이제 백지복습이라고 불리우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복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는데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백지복습이 뭐냐면 오늘 공부한 내용을 집에 가셔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써보는 게 백지복습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집에 가셔서는 우선 공부 어떻게 하시냐면, 오늘 배운 내용 중에 그 대목차가 있을 거예요. 대목차 한번 쭉 훑어보는 겁니다. 우선 빠르게 대목차만 휘리릭 훑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여러분들 그 트로트 잘 부르는 가수들 보면은 강약 조절을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강하게 봤었던 부분은 좀 같이 이제 쓰면서 좀 보는 거고, 약하게 봤었던 부분은 소설책 읽듯이 빠르게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되, 그 다음에 이제 책을 덮고 그날 배운 주제 중에 한 3가지는 좀 중요한 주제들이 있어요. 한 3가지, 2-3가지 정도.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연습장에 요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한번 써본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뭐 개념, 내용, 그리고 뭐 도식이 있다면 한번 그 테스트로 그려보시고, 자, 이렇게 하는 게 백지복습이지 전부 다 쓰는 게 백지복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내가 수업을 들어서 이해는 했고, 그리고 복습을 해서 이해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쓸 수가 없다. 그거는 이해를 한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백지복습을 한 3가지 주제 정도. 그러니까 경영조직은 모든 그 지금 챕터를 아우르면서 이을 필요는 없어요. 인사는 조금 이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죠? 채용을 잘못하면 결국 방출로 이어지기도 하고, 채용을 또 잘못하면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용으로 갔다가 평가로 찍고 방출로 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경영조직에서는 그런 게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냥 차분하게 성실하게 해당 챕터를 잘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가셔가지고 한 3개의 주제에 대해서 내가 백지복습을 해보면 된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사랑 똑같습니다. 지금 인사도 제가 오픈 카톡방을 운영 중이에요. 그래서 오픈 카톡방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카카오톡에 이제 가 보시면 모양이 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돋보기 모양, 그다음에 말풍선들 모양, 요런 게 떠 있는데, 이거 클릭하시고, 김유미 노무사라고 치시거나, 또는 경영조직이라고 치시거나 영순환이라고 치시거나 평일반이라고 치시면 이 방이 뜹니다. 그래서 이 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들어오실 때는 이게 익명이 보장이 돼요. 그래서 난지 알아보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어느 정도 다 익명이 보장이 되니까 들어오셔서 백지 복습한 것을 매회 이제 끝나고 나서 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 들으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책 덮고 3개 주제 정도 이렇게 올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이제 인사 시간에 이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눈치 빠르신 분들 벌써 들어와 계시더라고요. 이거 제가 어제 만들었는데 벌써 한 20 몇 명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쪽지 시험이랑 백지 복습이랑 한 것을 이제 올리시면 되고 이거를 제가 첨삭하진 않아요. 대신에 본인에 대한 약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무조건 매 회가 끝나면 그러니까 오늘 1회차잖아요. 1일차면 1일차 끝나고 나서 요거 한번 올려본다. 그리고 2일차 끝나고 나서 올려본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훨씬 더 이해가 되고 남는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그렇게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 맨 마지막에 공부 방법 한번 봅시다. 공부 방법. 자, 우선은 예습을 해오면 좋지만 할 시간 없을 겁니다. 알고 있어요. 예습할 시간 없다는 것을. 그래서 예습은 형광펜으로 목차 표시만 해오세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형광펜 치는 법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형광펜으로 목차 표시만 해오고 대목차만 그냥 보고 오시면 됩니다. 아, 오늘 이런 거 배운다는 거구나. 뭐 지각. 성격, 오케이, 가치관, 이런 거 배운다는 거구나. 보고 오시면 되고, 대신에 본 강의 할 때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 강의를 하실 때 집중을 하셔야 제가 아까 트로트 가수들이 강약 조절을 하면서 부르듯이 이거는 우리가 강하게 공부하자. 이건 약간 약하게 해도 된다. 또는 다른 것들은 우리가 다른 것으로 가름해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강약 조절을 하시려면 집중하셔가지고 우리 같이 공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복습이에요. 그래서 복습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에너지를 투입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습하시고 백지 복습하는 거 3가지 주제 정도 이렇게 올리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사랑 다르게 인사는 뭐죠? 사람과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라고 하는 게 사람 활동,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하느냐, 그리고 직무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요 큰 2가지에 따라서 공부했었고, 인사는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이직 관리라고 하는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머릿속에 이제 생각에 서랍이 이제 여러분들이 생겼을 겁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 경영 조직은 확보, 개발 이 이제 카테고리는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 개별 구성원 한 명에게 이제 초점을 맞추는, 여기 보시면 뭐 다양성, 지각, 성격, 가치관, 동기부여, 학습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연구이냐, 아니면 자 2명 이상만 모여도 어떻게 되죠? 싸우게 됩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 발생하고 그 안에서 협력 도모해야 되고 그 안에서 또 리더십이 발생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부한 집단 수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자 부서와 부서 단위를 넘어서는 거시적이고 총체적인 관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조직에서 조직 구조를 어떻게 우리가 설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개인, 집단, 조직이라고 하는 큰 서랍 안에 지금 내가 뭘 공부하고 있는지,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원칙이니까 개인 수준이구나, 이렇게 서랍을 정리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연기의 최종 목표 엔드 스테이트를 알려드리면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한번 보시면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연기 때 배우는 변수들, 한마디로 각각
개인, 집단, 조직에 해당되는 변수들의 개념들입니다. 꼭 알아야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책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채워 넣으시고, 이 채워 넣는 것을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책에 다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똑같이 쓰시기보다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워딩으로 그렇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12월 말까지는 이것을 완성을 하시고, 요 이제 2장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3, 4, 5페이지 요거 계속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계속 들고 다니시고, 내년에는 예를 들면 다양성 안에 있는 더 세부적인 이론, 그리고 지각 안에 있는 세부적인 이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더 공부를 해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 인사랑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인사는 한 장이었었는데 경조는 지금 한 장 반이잖아요. 약간 양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들이 완성하는 게 바로 연기의 엔드 스테이트, 최종 목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질문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질문 메일은 CROM 하나하나 둘 네이버닷컴으로 해주시면 되고, 제가 질문 받는 메일이 따로 있고 답안지 받는 메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요 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톡은 뭐 9시부터 밤 10시까지 보내시면 되고 이메일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질문이 여러 개일 때는 여러 개로 나누어서 보내시기보다 한 번에 묶어가지고 이제 보내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질문 양식은 제가 이렇게 우선은 누구신지 좀 밝히셔야, 저도 이제 정체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고 어떤 이제 책이나 어떤 강의에서 이렇게 지금 질문이 생겼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은 누군지 밝혀주시고, 저는 수강생입니다 라고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수강생 누구인데 연기 뭘 들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그 기수에 좀 맞게끔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요것도 밑에 보시면 그냥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러면 본인이 이제 얻어가는 게 많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질문을 해주셔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공부가 되냐면, 뭐뭐뭐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셔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지를 제가 알려드리겠죠. 근데 이 부분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얻어갈 수 있는 게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완전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고, 사진 찍어서 보내셔도 됩니다. 책이나 강의 내용이나 아니면 전자칠판 자료나 이런 것들 다 사진 찍으셔가지고 이거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린다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펜 사용 방법 알려드리면, 인사랑 다르게, 인사는 조금 우리가 박스가 많아요. 책 안에 보시면 예시 문제라고 해서 박스를 제가 구성해 놨기 때문에 박스의 편제가 좀 다른데, 경영조직은 그냥 심플합니다. 모든 편들이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편 밑에 로마자, 그리고 아라비아 숫자, 그리고 쌍가루 숫자, 무조건 이 순서대로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시 문제랄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이 로마자를 대목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라비아 숫자를 중목차, 그리고 쌍가루 숫자를 소목차라고 생각하시고, 요거 이제 우리가 레벨을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위계, 한마디로 동등한 지금 위치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재빠르게 눈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용도니까 연기 때는 대중 소목차,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색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색상은 맘대로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대중 소목차 이렇게 하시고, 제가 미리 이제 알려드리면, 자, 우리가 개념 공부하고 나중에 아주 중요한 학자들 몇 명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아예 나중에 알려드릴 겁니다. 학자는 다른 색, 그리고 뭐 연도는 또 다른 색, 그리고 개념에서 키워드는 무슨 색, 이러면 나중에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대목차랑 중목차만 빠르게 눈으로 훑으면서 같은 색깔만 보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자, 학자나 개념이나 연도 그것만 빠르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업은 1기 때까지 이제 마무리를 할 거니까 우선은 다 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요렇게만 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습하시면서 대중 소목차 형광펜 칠해 오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영조직론에 대한 과목 소개를 제가 좀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영조직론이 원래 공식적으로 있는 과목의 명칭이 아니에요. 이런 이제 과목 명칭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이 뭐고 왜 이렇게 이제 명명하게 됐는지 이거를 알려드리면 사실 기업 조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이론 그리고 실무적인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통상 여기 1번, 2번으로 되어 있는 조직행동론과 조직론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목을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과목을 그냥 합쳐서 편의상 노무사 시험 과목으로 우리가 통칭하려고 경영조직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경영조직론이라고 하는 과목은 없어요. 대부분 대학교나 이제 학부에서는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과목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론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각각 다른 학기에 공부를 합니다. 조직행동론을 이제 또 한 학기 그리고 또 다른 학기에 이제 조직구조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리면 조직행동론은 조직을 구성하는 최소 단위가 결국 개별 구성원 한 명이거든요. 그래서 개별 구성원 한 명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 가치관, 성격, 동기부여, 뭐 학습 정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거. 그래서 어떤 결국은 행동을 하느냐, 어떤 행동으로 드러나느냐, 표출이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학문이 조직행동론입니다. 여기 나와 있지는 않지만, 자 한 명의 구성원들은 이런 이제 속성을 가지고 있고 두 명만 돼도 뭐한다? 서로 이해관계가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등, 협상,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 안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단 간에 이제 여러 가지 알력 관계, 힘의 관계, 힘의 배분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연구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행동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별 구성원 한 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 플러스 자, 2명 이상의 단위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힘의 배분 관계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우리가 조직행동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직행동론을 알면 조직에서 이제 그 어떤 관찰을 하면서 아, 저 사람이 이래서 성격이 그런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단이 났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시면 조직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통상 조직구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조직이라고 하는 요 존재는 한 명 또는 두 명의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다기보다는 훨씬 더 큰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 부서들 또는 여러 팀이나 여러 집단들이 다 모여 있는 그 집합체이기 때문에 이 거시적인 그 조직을 대상으로 해서 조감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조감도가 뭐죠? 새가 공중에서 밑을 보는 게 조감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시적으로 조직이 지금 형태나 구조는 어떻게 지금 설계가 되어 있는지 뿐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의 문화는 어떤지 그리고 윤리 상태, 뭐 철학 이런 것들은 어떤지를 보는 게 바로 조직구조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조직행동론과 조직론을 그림으로 한번 비유를 해보면 어떤 한 가정에 자, 여러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뭐 오빠, 동생 이렇게 있을 수 있는데 각각이 가진 고유한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성격도 다르고 가치관 다르고 이 안에서 힘의 배분 관계도 다르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바로 자, 개별 구성원 또는 그 집단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조직행동론이고 자, 좀 더 이제 거시적으로 조감도 측면에서 자, 집의 형태는 어떻게 설계해야 서로 커뮤니케이션 잘 일어날까?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있을까? 그리고 이 안에서 문화가 잘 형성될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조직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론은 전체적인 어떤 형태 설계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게 바로 조직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직 행동론을 개별 구성원 또는 2명 이상의 이제 단위, 약간 이제 소단위죠, 그렇죠? 소집단 단위에서 일어나는, 그래서 미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연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미시조직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조직론은 이제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잖아요. 형태, 구조, 문화 이런 것들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시조직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책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1편, 2편, 3편,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편 같은 경우는 개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용어 명칭에 대해서 좀 보자. 자, 그 다음에 2편이 개인 수준의 이제 연구, 그 다음에 3편이 집단 수준, 그리고 4편이 조직 수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미시조직론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2편, 3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2편, 3편. 그리고 거시조직론에 해당이 되는 게 4편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편은 그냥 두루두루 우리가 알아두어야 하는 그런 용어 명칭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그 자료 중에 제가 우측 상단에 넘버링을 해놨는데 3번 자료라고 해둔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교수님들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교수님들 교과서가 이제 잘 구성이 되어 있는 전략 노트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다른 교수님들의 그 편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궁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조직 행동 연구 백기복죠. 그리고 조직 행동이라고 하는 박경규죠. 이렇게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백기복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국민대학교 경영대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리더십 학회장을 역임하시기도 하셨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조직 행동 연구로 굉장히 유명한 연구뿐만 아니라 책도 지금 7판까지 내실 정도로 활발하게 연구를 하고 계신 분이고, 박경규 교수님은 서강대 교수님이신데 퇴임하시긴 하셨어요. 퇴임하신 이후에 이제 사단법인 설립하셔가지고 계속 연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는 조직 행동 연구 측면에서 한마디로 미시조직론 측면에서 이 두 가지 책을 많이 보는 편이라는 거예요. 가장 많이 보는데 여기 한번 우리가 구성을 보도록 하죠. 자, 1부 개요, 그 다음에 2부 개인 차원, 3부 집단 차원, 4부 조직 차원 이렇게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가 구성이 되어 있고, 박경규 교수님도 파트 1에 자, 개괄적인 내용 얘기하고 파트 2, 3, 4 다 똑같이 개인, 집단, 조직 수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조직 차원이 굉장히 조금이에요. 그렇죠? 사실 조직 차원이 훨씬 더 내용이 많은데 대표적인 그 주제, 교수님이 관심 있는 주제만 대표적으로 선택해서 여기에 이제 편제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인 차원이랑 집단 차원은 백기복 교수님과 박경규 교수님의 편제에 가장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이제 전략 노트를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밑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자, 조직 행동론에 로빈스라고 하는 교수님 교과서 있죠. 이게 이제 원래는 미국 교수님 교과서예요. 그래서 요 책으로 수업을 하는 대학교도 많긴 합니다. 그래서 로빈스와 젖지라고 하는 요 조직 행동론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경우도 많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번역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많이 찾아서 읽으시면 약간 스트레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책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미시 조직론은 공부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책들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들이 지금 다 정말 압축적으로 해서 그 전략 노트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랑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데프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뭐 시카고 대학에서 학위 받으시고 지금 벤더빌트 경영대 교수를 역임을 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가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예요. 그래서 조직론과 관련해서 가장
가장 많이 팔리고 가장 많이 보는 교과서가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 있잖아요. 거시조직 이론이라고 하는 김인수 교수님은 200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경영대 교수님이셨는데 이 역작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되,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우선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1부부터 5부까지 우선 개괄입니다. 다 똑같아요. 1부는 이제 개괄, 그 다음에 2부 같은 경우에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그리고 조직 설계와 조직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라고 하는 이런 주제. 그 다음에 3부에서는 환경에 대해서 이제 알아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챕터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챕터 7을 제가 빨간색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데프트 교수님이 2020년에 이제 그 하반기에 개정을 한번 했는데 이때 굉장히 큰 비중을 두어서 새로 챕터를 신설한 분야가 바로 챕터 7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최근에 뜨고 있는 주제이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중 목적 조직 또는 지속 가능성과 윤리라고 해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인사관리 시간에 이미 우리가 살짝 접해본 적 있습니다. 윤리 경영. 윤리 경영이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더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챕터 7에 이중 목적 조직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이중 목적이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그 공헌도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들이 왜 생겨났게 됐고 어떻게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보는 게 챕터 7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부 한번 보시면 여기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기술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제조, 서비스 기술, 이거 다 기술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 통제 기술도 기술이죠. 그리고 자, 소셜 비즈니스나 빅데이터, 이거 정보통신 기술입니다.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챕터 10 보시면 이제 규모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자, 그 다음에 5부에서는 조직의 풍토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문화, 그리고 자, 변하지 않으면 결국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혁신과 변화라고 하는 챕터 12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사실 챕터 13과 14의 의사결정이나 갈등 권력은 이게 우리가 백기복 교수님 교과서에서 이제 많이 배우는 그 내용이 중첩적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프트 교수님도 요거는 좀 내가 미시조직론 중에 다뤄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지금 같이 편제를 해두신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인수 교수님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 자, 대략적인 키워드 뭐가 보이죠? 환경, 기술, 정보기술, 그리고 세계화 뿐만 아니라 혁신, 그리고 조직 문화 이런 것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지금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미시조직론이 아닌 거시조직론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추천하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략 노트를 공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래도 한 번 정도 교과서를 좀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동차가 아닐 때. 동차는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그냥 하는 것도 꾸역꾸역 삼키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유예 이상이신 분들은 우선은 전략 노트 한번 우리가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방학 기간이 있습니다. 방학 기간 12월 말, 그리고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그때 다른 책은 모르겠는데 데프트 교수님 교과서 있잖아요. 요거는 하나 많이 구하실 수 있으시면 빠르게, 너무 막 딥하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빠르게 한번 읽어보는 것 정도는 제가 추천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편제되어 있는 것을 공부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본인의 관심사에 따라서 구성을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책이고 내가 이렇게 구성하겠다는데 누가 이제 뭐 터치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논리 구조, 그리고 본인의 관심사에 기반해서 책을
구성하는 반면에 설명이 좀 자세한 건 있죠. 근데 빠진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빠진 거 없게 하기 위해서 이제 전략 노트에서 최대한 촘촘하게 다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압축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질문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순서는 개인, 그리고 집단, 그리고 조직, 요 순서대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그게 2편, 3편, 4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참고로 한번 33페이지를 펼쳐보시겠어요? 전략 노트 33페이지. 3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자, 이렇게 펼쳐보시면 맨 위에 박스가 하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게 하나의 이제 내비게이터의 역할을 해주는 것인데,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조직 행동론을 연구한다는 것은 하나의 과학 활동을 수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과학 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럼 뭐냐? 현상을 있는 그대로를 묘사해 보고, 그리고 왜 그런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한번 추론을 해보고, 만일 바람직하지 못하면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통제하는 활동을 우리가 과학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드릴게요. 자, 조직행동론이라고 하는 이 연구활동은 하나의 과학활동과 같은데, 과학활동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지금 현실 세계가 어떻게 지금 어떤 사건이나 이벤트,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묘사한다는 겁니다. 우선 묘사하는 게 필요해요. 관찰을 해서, 주의 깊게 관찰을 해서 이제 묘사를 한다는 겁니다. 자, 묘사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describe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describe, description, 이게 뭐죠? 있는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내가 뭔가 어떤 현상이나 이벤트를 관찰했는데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바로 이제 쓴다는 겁니다. 묘사하고 기술하고 이제 설명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를 보시면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이런 이벤트,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인과관계를 추론하게 된다는 겁니다. 원인은 무엇이고 결과는 무엇일까? 이렇게 인과관계를 추론, 생각, 예측을 해본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설명 예측 활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또 멈추는 게 아니라 만일 바람직하지 못한 그러한 미래가 다가올 것으로 이제 예측이 되면 이거 어떻게 하죠? 변화 통제를 통해서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로 과학 활동을 의미하는 건데, 대표적으로 이제 개인 수준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있고 집단 수준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33페이지는 개인 수준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개인 수준에는 뭐가 있냐면,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 너무 이러실 필요는 없고 설명 그냥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마다 다 개인차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차가 있구나. 그리고 자, 그 다양한 사람들이 똑같은 어떤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그 세계 자체를, 그 팩트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각이라고 하는 활동에 의해서 다 다르게 받아들이더라라고 하는 현실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왜 그럴까? 자, 그 이유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가치관이라고 하는 신념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자,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또는 호의적이지 않게 느끼게 되는 태도나 신뢰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동기부여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이렇게 지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팩트 그대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왜곡해서 이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학습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통제하는 이런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파트에서 우리가 도장 깨기 하듯이 탁탁탁탁탁 요 변수에 대해서 각각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개인 수준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집단 수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단 수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집단 수준은 어디를 펼쳐보시면 되냐면 262페이지 펼쳐보시면 됩니다. 262페이지. 262페이지에 또 맨 첫 번째 표가 하나 나와 있죠. 그래서 자, 2명 이상의 단위가 서로가 공동의 멤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지금 모여있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여기 한번 보시면 자, 집단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자, 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약간 아카데미컬하게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를 더 추구할 수 있고 서로가 가지고 있지 않은 정보나 지식이나 재능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팀이기 때문에 집단도 있고 팀이 있는데 좀 다르더라라고 바로 기술을 하는 겁니다. 묘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팀이나 집단 안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죠? 아까 2명 이상만 모이게 되면 분명히 힘의 배분 관계, 알력 관계 이런 것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 다툼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툼을 또 이제 잘 해결하는 방식이 협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자, 지식이나 정보나 자원이나 힘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권력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권력 행위가 나타나기도 하고 자, 이것을 조직의 밑에 있는 이제 하층부 또는 뭐 팀 안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 본인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치 행위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결국은 더 유리한 기득권이나 유리한 정보나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 통제시켜야 되죠. 그래서 의사소통을 활성화해야 되는 것이고 이 안에서도 바람직한 영향력 한마디로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고 이 안에서 또 판단을 잘 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요 3가지 변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집단 수준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변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직 수준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조직 수준도 마찬가지 어디로 한번 넘겨보시면 되냐면 쭉 넘기셔서 자 506페이지 한번 보시면 전체적인 이 내비게이터 맵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 기술은 뭐죠? 있는 현상 그대로를 지금 묘사를 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묘사. 그래서 우선은 자, 우리가 히스토리 측면에서 조직 이론들이 어떻게 발전이 되어 왔는지를 인지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요. 이 중에서 이미 우리가 인사 시간에 공부한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론들이 있었구나.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라고 하는 스트럭처 한마디로 부서들이 어떻게 짜임새 있게 지금 연결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통제가 돼야 되는지를 우선은 인식하고 설계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도 있고 저런 모습도 있더라라고 이제 묘사한 요런 챕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 구조는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거라면 소프트웨어에 해당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분위기, 풍토가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에 해당이 되는 구조를 우리가 이제 묘사를 했다면 그 조직 구성원들 나름대로의 분위기, 풍토, 그 사품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문화, 윤리 파트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 있고 자, 특이하게 설명 예측 파트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것은 비어져 있습니다. 비어져 있는 이유는
굉장히 조직이라고 하는 요 구조 안에는 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영향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동이 되면서 산출물이 이제 나오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이건 이것 때문이다. 뭐 성격 때문이다. 가치관 때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설명 예측에 해당되는 많은 것들을 이런 구조도 있고 저런 구조도 있고 이런 사풍도 있고 저런 사풍도 있다라고 하는 기술 파트에서 오히려 묘사 방식으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제 보시면 조직 변화와 개발이라고 해서 결국 조직은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생성되고 성장하고 자, 계속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은 소멸되기 때문에 사멸 내지는 소멸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멸되기 때문에 자,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변화와 혁신이라는 겁니다. 변화와 혁신을 계속 도모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소멸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바람직한 변화 활동으로 그리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조직 개발 요 파트를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경영조직 시간에 공부할 주요 주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거 외우실 필요 전혀 없어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예측 변수를 써라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교수님의 관심은 오히려 더 심플한 게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번에 그 1번 논술 문제가 갈등에서 나왔거든요. 그냥 갈등을 그냥 들이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한번 기출문제 같이 봅시다. 교수님이 창의성을 요하는 그런 문제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기출문제 맨 뒤에 보시면은 제가 수록해 두었습니다. 자, 810페이지에 자, 31회 1번 문제, 논술 문제 한번 보세요. 갈등은 어느 조직에나 존재한다. 그래서 자, 갈등에 대한 이제 노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면서 분설형으로 1번, 2번, 3번 나누어서 얘기합니다. 갈등의 개념, 우선 개념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개인 간 갈등의 원인을 개인 차원, 1차원, 조직 차원으로 구분해서 원인 3가지를 설명하죠. 차원별로 3가지, 한마디로 9개 설명하라 라고 얘기를 지금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 갈등이 발생하는데 그게 개인차도 있을 수 있고 일 때문에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조직에서 뭔가 여유 자원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 원인을 설명하시오. 이거 우리가 갈등 파트에서 그대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 간 갈등 관리의 유형을 라힘이라고 하는 학자가 제시한 그 기준에 의해서 한번 설명해보고 각 개념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갈등 관리 5가지로 할 수 있다라고 라힘이 주장을 한 그 이론 모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5가지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똑같이 갈등 파트에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집단 간 역기능적 갈등, 한마디로 조직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갈등의 해결 방안 을 설명을 하고 자, 성과를 높이기 위한 순기능적 갈등 조성 방안, 즉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지금 억누르면서 그리고 조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건설적인 갈등 조성 방안을 각각 5가지 얘기하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데 갈등이 바로 역유자형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갈등의 양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으면 성과가 낮게 나타나고 적정 수준, 옵티멀한 수준이면 성과가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갈등이 너무 없어도 문제고 많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자, 순기능적으로 갈등을 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없을 때는 갈등도 조성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이 이제 조성할 필요가 있고 자, 너무 갈등이 많으면은 법적 시비 그리고 혼란, 그 조직의 정체성을 맨날 이제 싸우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갈등을 줄이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물어보는 것 똑같이 갈등 파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번 해에 이제 1번 문제는 갈등에서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뭔가를 막 아우르면서 이것과 이것을 막 아우르는 그런 문제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걸 외우시거나 연결하려는 강박 가지실 필요 없고 하나하나씩 그냥 도장 깨기를 잘 하면 된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변수 좀 많긴 많죠. 그렇죠? 많은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헨리 포드가 자, 아주 큰 일도
조각 내서 잘게 만들면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거의 대학교 수준에서 2학기 한마디로 1년을 공부를 해야 되는 이 내용을 단 12회 만에 끝내는 거긴 한데, 자, 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일도 조각 내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가이드라인 다 드리고 최대한 이해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그리고 두 문자도 최대한 다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차분차분하게 공부를 하시면은 충분히 다 따라 잡을 수 있으니까 공부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5분 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